동향과 남북 해양 수산 협력을 좀 주요 관심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남북 간 해양 협력 의제 모색이고 방금 발표하신 윤인주 박사의 좀 연구를 토대로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로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발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반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논의들을 좀 검토했습니다. 첫째로 잘 아시는 UN SDG 중에 14의 해양 생태계,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의 지속발전 전략계획,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종합계획,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해양환경을 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논의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UN SDG인데요. 요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 테니 같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덱스입니다. 좀 특이해서 보실 점은 우리나라는 국가 분류가 OECD 컨트리로 돼 있는 점, 그리고 전 세계 165개국 중에 28위. 이게 이제 2021년 기준인데 2019년도인가는 최고 19위까지 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각 지표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한이 되겠습니다. 북한 같은 이게 화면 컨트롤이 안 되나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순위가 안 나옵니다. 북한의 지표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점수나 순위를 매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에 대시보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14번째 항인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국의 영해를 비롯해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와 오대양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SDG 14의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과 같은 의제에서 분리되어서 독립된 목표로 제시된 것은 해양 분야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DG는 총 17개의 목표가 있고 232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의 목표, 232개의 이행지표를 쉽게 생각해 보면 나누기 하면 한 목표당 약 13.6개, 13개에서 14개 정도의 목표가 있는 건데 SDG 14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작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10개, 그러니까 각 목표들은 티어 1, 2, 3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고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지표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내용이 분명하고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지표이고, 티어 2는 이제 정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지표, 티어 3은 방법론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표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 해양 분야 SDG 14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지표 중에서 2개만이 티어 1이고 나머지는 다 티어 3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표의 어떤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바다가 가지는 특성과 그리고 현재 어떤 이제 과학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SDG 14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이행 지표에서 보시는 숫자와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남북한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남과 북한이 같다는 의미냐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SDG 지표는 평균값으로 이 트렌드를 내지 않습니다. 최하위 지표 2개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점수를 내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국가들이 사실 그렇게 되면 선진국들은 다 높은 점수를 받고 후진국들은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좀 편차를 극복하면서 해당 국가의 상대적인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 지표는 다 보시면 아실 내용이 넘어가겠습니다. 요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수입품에 내재된 해양생물 다양성 위협, 이 내용은 좀 번역이 복잡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무역으로 인해서 어떤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코코아, 뭐 해산물 중에서는 참치라든지 해삼처럼 선진국의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후진국들의 어떤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경우, 무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참치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에서는 많이 안 먹지만 수출을 위해서 남획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뭐 이렇게 SDG 14가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의 전략계획인데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이제 유엔 산하의 기구입니다. 유엔의 12번째 전문기구로 1948년 정부 간 해사 자문기구로 출발해서 1982년에 현재와 같은 IMO, 그러니까 유엔 국제해사기구가 되었고 현재 173개국이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고려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의제로 논의할 내용들을 전략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요. 이 전략계획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미션, 비전, 전략계획, 전략방향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좀 읽어드리면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의 목표는 협력을 통해 해운의 안전, 보안, 친환경성 및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사 안전과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및 통제, 효율적 항해에 대해 실행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통일된 적용을 전제로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IMO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실현한다. 이런 좀 미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트렌드, 개발, 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트렌드는 뭐 지속가능 개발 2030 아젠다, 그리고 세계 무역 환경 변화, 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기술의 진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해야 될 방향으로 해양 시스템 강화, 해양 안전 문화,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관리, 선원 복지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30 개발 목표, 그러니까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세계 무역을 촉진하는, 세계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술의 발전을 잘 이제 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7대 전략 방향이 있습니다. 7대 전략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신기술과 진보 기술을 수용하는 것, 기후 변화, 해양 관리의 연계. 해양 관리의 연계라는 건 해양을 이용한 이제 해운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해양 보존, 활용이 같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이와 같은 국제해사기구의 전략계획에서 좀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한 종합적 해사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CT 기술 발전이나 여러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해사 분야의 기술이 이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국가의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해양수산부의 이제 관련한 논의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지금이 5차인데요. 1970년대 오염 방지에서 시작해서 1996년 해수부가 창설된 이후로 오염 방지의 수준을 넘어서 해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는 이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96년 해양 오염 방지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 이제 5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그리고 목표는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 생태를 관리하는 것, 쾌적한 해양 환경의 조성과 이용도 증진, 친환경적 해양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6대 부문의 전략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10대 핵심 과제가 있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해양 환경의 미래상,
10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1등급 해역의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보호 구역의 면적을 20%까지 확대하는 것, 갯벌 보건을 10제곱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것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은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입니다. 이 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현재 이제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약 406만 톤인데, 이것을 2050년까지 마이너스 323만 톤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0이 아닌 탄소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323만 톤의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해운, 수산, 오천, 해양 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좀 주요하게 보이는 건 수산, 오천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이 304만 톤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특히 이제 해양 분야에서는 선박의 어떤 선박 기름으로 인한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저질유를 사용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블루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갯벌 등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국제적으로 이제 국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이제 북한의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북한의 해양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볼 건 해양건강지수입니다. 이 해양건강지수는 국제적인 이제 뭐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션 헬스 인덱스라고 전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 뭐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이제 국제기구들, NGO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수치고, 약 뭐 전 세계 100여 명의 과학자, 경제학자, 환경관리학자들이 120개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요 수치를 내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처음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이렇게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점수는 61점, 100점 만점에 61점이고 전 세계 220개국 중에서 201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좀 넘어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 10가지의 변화상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점수가 변화했는지 좀 설명을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2012년 58점으로 시작해서 2021년 현재 61점으로 점수가 약 3점 상승을 했는데, 노란 표시로 해놓은 게 점수가 상승한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량 공급, 뭐 영세어업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고, 자연 생산물 비식용이라고 해놨는데, 해안항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그러니까 생산물 중에서 비식용으로 이용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뭐 관상어라든지 내지는 물고기라든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뭐 어떤 이제 의료, 화학, 뭐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탄소 저장, 해안 보존, 뭐 연안 경제, 관광 민저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 상승을 이끈 식량 공급이나 영세어업 가능성 등등의 점수가 높아진 것은 앞서 얘기하신 것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수산업 생산량이 조금 늘어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북한이 이제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제 목표 14 해양 환경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자원을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과제 제일 밑에 노란 줄로 표시한 두 번째에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측정, 뭐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관련 지표 측정이 표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표 개발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것을 측정할 만한 수단이 원활하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찰, 평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과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연안 통합관리 역량 강화,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연안 관리라는 건 우리가 아는 바닷가의 뭐 해안선을 이제 관리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식량 생산이 취약한 국가에서 자연재해로 가 이제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연안 관리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이슈별로 좀 상황을 돌아보며 해양오염인데요. 해양오염은 마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육상에서 이제 흘러 들어가는 배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해양에서 뭐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여기에서 기인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육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어떤 오폐수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해 놓은 게 북한의 불멸의 향도라는 소설 시리즈인데 이 불멸의 향도라는 시리즈는 소설이긴 하지만 역사총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를 형상화한 소설로 거의 역사서로 인정을 받는 소설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철 해수 전투가 벌어졌다. 지철이란 그러니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나온 슬라크와 그 속에서 흘러내린 용금이 굳어진 것을 말한다. 반세기나마 바닷가에 내다버린 슬라크 속에 얼추 짐작해도 몇만 톤의 지철이 묻혀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용광로에서 나온 찌꺼기를 바다에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광로를 돌릴 만한 재료가 없어지니까 다시 그걸 바다에서 뜯어내서 용광로에 부어서 지금 돌린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해양오염이 되는 심각한 문제를 크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소설에 쓸 정도의 어떤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게 2014년이거든요. 아주 오래전도 아닌 만큼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물 다양성 영역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 보호구역은 바다새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이슈별 현황에서 IUU업이라고 해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업인데 아까 앞서 말했던 중국 어선들의 동해 위법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북한의 어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이 이제 주목하지 않지만 남획되는 어자원에서 아까 명태 얘기도 하셨지만 명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잘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 동해수역의 어자원의 특성상 겨울철에 물고기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어획 작업을 잘 하지 않다가 몰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어떤 생산력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어획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타켓이 되는 어자원의 고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명태가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아주 흔할 때에도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을 넘기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명태만 30만 톤 이상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북한 전체 어획량의 60%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남획이 되었다는 거고요.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특별히 평양 시내에 물고기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물고기냐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사람들이 그게 도루묵이었습니다. 도루묵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종입니다. 겨울철에 동해안에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물고기이고 북한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오로 전투를 벌여서 도루묵을 포획하고 했던 거죠.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이제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요 이슈별 해명은 보시는 것처럼 뭐 해양관광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해운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선 노후화입니다. 어선이 노후화되면 어선이란다. 화물선의 노후화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 선박의 사고는 뭐 기름 유출이라든지 대형 환경 오염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뭐 좀 시급한 이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이후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해양 협력 의제에 관련해서는 쭉 사실은 이때까지 논의되었던 많은 남북 해양 협력 의제들을 좀 나열해 놓은 수준인데요. 이걸 조금 다시 정리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시급한 위협,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환경을 오염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수산업에서는 남획이라든지 중국 어선의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 해운에서는 노후 선박 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런 방향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초기 단계에서 지표나 모니터링 수단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협력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기 단계에서는 지표나 모니터링 개발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나 모니터링 기술이 발전하려면 장비가 오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유엔 제재하에서는 그와 같은 장비가 오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방향의 협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제 협력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어선어구나 이제 선박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양식 그리고 어족자원 복원을 위한 공동의 해양 조사 같은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해양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실 최수란입니다. 어, 국제사회에서 이제 전 세계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또 이를 국내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처음으로 작년에 VNR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국제 규범을 따라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준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이제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줌아웃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유엔과 IMO 국제해사기구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지속 발전 전략 계획을 이제 먼저 큰 틀에서 좀 살펴보고 시야를 조금 더 이제 한국으로 좁혀서 한국해양수산부가 추구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알아보는 순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해양 환경, 특히나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처음으로 발표했던 VNR을 자세히 보는 것으로 이제 논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한국의 그 SDG 인덱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흥미로웠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지수가 생각보다 그 높지 않았던 게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게 이제 SDG 13, 14, 15, 17 특히 이제 SDG 5 이런 것들이 이제 75점 이하로 점수가 상당히 낮았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해양수산개발원이다 보니까 수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SDG 14번 해양 생태계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남북한 SDG 14 현황 추이 성과 페이지 이제 표에서 보면 생물 다양성 표가 이제 요 표가 되겠는데요. 그 생물 다양성에서 중요한 보호해역 비율이 0이라는 거, 그리고 수입품에 내재된 그 해양 생물 다양성 위협이 이제 0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인 것 같고, 남의 고갈된 자원의 어획 비율은 이제 지수가 높으면 이제 나쁜 거고, 저인망 포획량도 아무래도 이제 이름 자체에서 심해 밑바닥에 있는 그 물고기 어종까지 쌍끌이 한다는 의미니까 지수가 높으면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건강성 지수, 그 오션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 그 OHI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바다가 연결돼 있으니까 지수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이제 인식이 됐는데 53.8과 60점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SDG 14의 경우에는 이제 해양을 이제 보존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 이행 지표가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개 지표 중에서 1티어가 이제 2개 불과해서 데이터 확보가 한계가 있다고 하셨고, 북한의 SDG 14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뭐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한계점으로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또 이게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 원에서도 타 국책 연구 기관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공개 발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국제사회 그 해사기구 IMO의 7개 전략 방향 또 해수부의 10년 단위 종합 발표가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뭐 기후 변화, 친환경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하게 공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컨셉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국제 연구기관의 주제들도 그거에 따라서 쭉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도 이를 이제 나름대로 로컬라이즈 하면서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좀 궁금했던 게 그 북한 해양 환경 OHI 그 PPT 20페이지인가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북한의 해양 환경 분야 중에서 관광 여가 이 부분이 이제 22점으로 점수가 제일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소 이미지도 30점 이걸로 나와 있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분야가 이제 왜 그렇다고 연구자가 이제 보시기에는 왜 그런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서도 이제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되었듯이 북한도 국제 지원을 원하고 있고 또 북한이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만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지원과 국제 협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물론 이제 연이은 그 미사일 발사 시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북 협력 의제를 표면에 내놓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바다라는 자원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수산 해운 항만 분야에서 남북 협력 그런 그 의제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드린 1번, 2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영역은 제 나름의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양 건강성 지수에서 북한이 53.8점, 남한이 이제 60점으로 이제 큰 차이가 이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데서 제일 큰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상에서 흘러들은 이제 오염원을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에서 저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장의 오페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북한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양과 상하수도 협력 또 이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 오페스들이 거의 여과 없이 이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 좀 반영된 것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그 관광 및 여가의 점수가 낮은 면에 관련해서는 뭐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도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점수가 낮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알아보니 이제 이 오션 헬스 인덱스의 관광 및 여가 지표는 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이 얼마만큼 보장되는가 이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해양을 어떤 자기의 관광이나 여가 활동에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의 점수이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보기에 개발을 하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장소 이미지, 경관과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안 건드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이제 높여주는가 활용하는가 이런 방향으로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질문하신 김에 짧게 좀 이제 끝으로 못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SDG 세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요 점수 중에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국제 파급 효과 지수라는 수치를 따로 매기더라고요. 그 점수가 OECD 평균이 71.6점인데 우리나라는 70.1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OECD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SDG의 국제적 파급에 기여하기보다는 까먹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국경이 명확하지 않은 뭐 여러 문제들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특히 바로 인접하고 있는 어쨌든 북한과 뭐 일본, 중국 등 러시아 등도 다 같이 있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는 만큼 남북 관계를 넘어서 어쨌든 동해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 서해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또 다른 국가들 이런 국제적 견지에서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남북 관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또 어떤 가능성과 성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5시 40분이고요. 현재 거의 10분이 좀 지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부분은 추후에 여기 주최 측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발표자 분께 연락을 주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여기 남광규 박사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2가지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진 한 칸 찍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또 만찬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우리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에서는 질문 안 받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 교수님 질문이 저는 그 예. 이정철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오케이. 예.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정철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아까 이정철 교수님께서 북한이 민족 중심론을 버리고 두 개의 한국론과 북중 동맹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간단한 주장이 있다. 두 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북한이 현재의 추세가 이른바 양대 진영론으로 구분되고 신냉전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하나의 견해는 북한이 연방제 이전에 국가연합 단계론을 수용하고 있다. 라고 보는 2가지 견해가 있죠. 예, 근데 그 2개의 근거가 되는 게 작년 당규약에서 북한이 그 연방제 관련한 표현을 조금 미묘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저기 PPT에 있는 내용이 그 수정 내용인데요. 그거를 2개 국가론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국가연합 연방제 2단계론으로 해석할 거냐, 2개의 견해가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게 주류예요? 주류 시각은 어떤? 지금 대부분은 북한이 2개 한국론으로 가고 있다라는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게 더 많다고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후자로 본다는 거죠, 그죠? 국가연합. 2개 국가론. 네. 그 해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정남 교수께서는 지금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중국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저녁인데 오늘 사실 이 자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전조 참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또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식사를. 여러분도 제가 좀 권유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줌으로 또 계속 시간을 같이 주신 30여 명분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